금융감독원 요청으로 생명보험사들이 지급을 거절했던 암 입원비의 재검토를 벌였는데 삼성생명의 요청 수용률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삼성생명을 직접 거론하면서 비판한 바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이 자사 직원들에게 실적을 이유로 폭언을 일삼고 노동시간도 어겼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직원들에게 가맹점주가 폐업한 점포의 운영을 떠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신한금융지주의 인수 추진 대상이었던 아시아신탁이 직원관리 미숙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인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전셋값이 10% 떨어지면 전국 주택 3만 채가량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이란 한국은행의 계산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거래된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전세를 끼고 구입한 갭 투자인 상황에서 깡통 전세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각 생명보험사들이 암보험 입원비 지급을 거절했던 사례 중에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보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급했는지 그 결과를 살펴보니 삼성생명의 지급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두고 보험회사와 암보험 가입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했는데 금융감독원이 재검토하라며 압박하자 보험사들이 요양병원 입원비를 속속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사가 요양병원 입원비를 제대로 지급했는지 살펴보니 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은 재검토 건수 287건 중 36건에 대해서만 요양병원 입원비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보업계 빅3 중 전부 수용 비율만 따지면 가장 저조한 것입니다. 금감원이 전부 지급하라고 권고한 것 중 보험금의 일부분만 지급하거나 특정 기간에 한정해 입원비를 지급한 일부 수용 건수는 빅3 중 삼성생명이 가장 높았습니다. 전부 지급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한 사례들만 모아서 삼성생명에 넘긴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부 지급이 아니고 일부 지급한 것이 60%가 넘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 삼성생명 측은 최대한 많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다 보니 일부 수용 비중이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재검토 99건에 대해 전부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은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보험사들에게 재검토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가졌던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된 종합검사의 첫 타깃이 삼성생명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앞서 보도한 정지환 기자와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네. 금감원장이 최근 삼성생명을 겨냥을 해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배경이 뭡니까? 네, 윤 원장은 지난 14일 기자 간담회에서 대형 보험사들이 희망처럼 만족스럽게 행동하고 있지 않다며 즉시연금과 암보험 분쟁은 삼성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알아서 모범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암보험 입원비 지급, 즉시연금 지급 등에서 대형사들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한 건데요. 입수한 자료를 보면 삼성생명은 업계 1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총 287건의 재검토 사안 중 불과 36건만 암 입원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물론 삼성생명은 일부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일부 수용은 190건에 달했지만 다른 보험사와 비교해 암보험금 지급에 있어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금감원 측은 이번 결과에 관련해 내부 논의를 거쳐 사안에 따라 보험사의 재지급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것과 좀 비슷한 시기에 좀 엇갈려서 이 금감원에서 부활한 종합검사의 첫 타겟이 삼성생명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뭡니까? 네,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는 2015년 폐지되었다가 이번에 부활하는데요.
금융회사 입장으론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일정한 기준을 정한 뒤 이 기준을 밑도는 금융회사를 우선 검사한다고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이 제시한 기준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 재무 건전성, 지배구조와 내부 통제 등이 있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강조해 왔는데요. 일단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암 입원비와 관련해 민원이 가장 많고 갈등이 적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종합검사 1순위로 꼽혔습니다. 예. 소비자 보호가 검사 대상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변수는 아닙니다. 지배구조, 내부 통제 등 다양한 사안에 걸쳐 대상이 될 만한 금융회사는 수두룩합니다. 그럼에도 윤 원장이 직접 언급했고 금감원과의 갈등이 많았다는 점에서 삼성생명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한 종합검사 대상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롯데그룹 계열사 코리아세븐의 현장 지도를 맡은 직원들이 과도한 실적 목표와 폭언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주 52시간을 넘는 부당한 업무 지시와 할당 목표를 채우지 못했을 때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박연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세븐일레븐 영업관리 담당 유모 씨는 월요일 오전 회의가 두렵습니다. 매주 쏟아지는 팀장의 폭언 때문입니다. 왜 월급 받고 회사 그냥 뭐 욕설 같은 거 많이 하시고 비속어를 쓰면서 목표를 실천하지 못하게 되면은 퇴근을 못 시키고 퇴근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입사 5년 차인 유 씨는 FC, 즉 필드 코치로 20개 점포의 영업과 판촉을 지원합니다. 가장 큰 업무는 가맹점들의 물품 발주인데 일 단위, 주간 단위, 월간 단위로 발주량을 보고해야 합니다. 물량이 늘지 않으면 폭언이 쏟아지기 때문에 각 점포의 주문을 독촉하다 보면 퇴근 시간을 넘기기 일쑤입니다. 오후 6시 이후 셧다운되는 헤비타임 프로그램을 지우고 일하라는 가세도 받았습니다. 프로그램 지우면 컴퓨터 켜지는 걸 아니까 6시 넘어서도 일을 시키겠죠.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직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약을 먹는 동기도 있고요. 그냥 일근직이다 보니까 왜 운전하다 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 지금 그냥 타고나고 싶다. 그냥 교통사고 나서 그냥 병원에 입원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 다들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취재가 시작되자 코리아세븐 측은 프로그램을 삭제해도 PC가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스템을 바꿨고 FC들에 대한 폭언도 일부 팀 내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저희 코리아세븐의 전체적인 조직 문화는 아니라는 걸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리아세븐 직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현재까지 2,600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네, 폭언과 강압적인 시간 외 근무, 워라밸이 중시되는 요즘 분위기와는 상당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앞서 단독 보도한 박연신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앞서 봤던 이른바 이 필드 코치라고 불리는 직원들, 흔히 말하는 영업사원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코리아세븐 본사가 규정한 FC의 업무는 각 편의점들이 이 수익이 늘릴 수 있도록 현장 지도, 즉 컨설팅을 해주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점주들로부터 발주를 많이 받아야 하는 일반 영업사원과는 달리 각 점포마다 지역별 특성을 살려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도 오히려 발주를 줄이는 컨설팅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코리아세븐 측 설명 들어보시죠. 잘 팔리는 상품이나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발주 및 판매 지도도 하고요. 혹시나 판매가 안 좋은 부진 상품이 되는 것은 안내해서 발주를 줄이거나 발주를 하지 마시라고 안내를 하거나. 네, 그런데 설명과는 다르게 거의 사실상 영업사원처럼 발주 압박을 받아왔다는 얘기가 이제 앞서 보도로 나온 건데 이거 이 압박의 형태가 좀 어땠습니까? 네, 본사에서 FC들에게 발주 물량을 매번 늘리라고 압박을 하니까 이 FC들은 사비를 들여서까지 발주 물량을 늘리려고 일부 제품을 구입하기까지 했습니다. 예. 또 취재 중에 새롭게 안 사실이 있었는데 이미 계약이 끝난 가맹점을 FC들이 떠안아서 운영하기까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경영주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 나타날 동안은 계속 저희 보고 이제 암묵적으로 근무를 서라고 했죠. 이제 3명 정도 돌아가면서 6개월 정도 근무를 섰었습니다. 명의는 전에 경영주님 명의로 계속 이어졌죠.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명의를 빌려준 가맹점주와 담당 FC가 주고받은 문자인데요. 예. 명의가 살아있다 보니 이익금이 계속 가맹점주 계좌로 입금됐고 편의점을 실제 운영한 FC가 입금된 돈을 본인 통장으로 송금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본업인 컨설팅이나 현장 지동 이런 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그런데 이 롯데그룹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셧다운 제도, 그러니까 근무 시간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롯데그룹에서는 이미 이 해피타임이라는 셧다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관계없이 하루 최대 14시간까지 근무하고 있다는 게 FC들의 주장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코리아세븐은 취재가 시작되자마자 이 해피타임 프로그램을 삭제하면 다시 PC를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부당하게 초과 근무를 하는 문제를 다시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리 직군의 폭언이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관리 직군의 폭언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관리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비행 관리자를 관리에 적발에 또 징계를 하고 인사 고과에도 반영하기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은 빠르게 인정하고 고치겠다고는 했는데 실제로 개선될지는 좀 봐야겠군요. 계속 좀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신탁업체 아시아신탁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내부 통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아시아신탁 인수를 추진하려던 신한금융지주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복병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아시아신탁 직원 1명이 회사 인감을 무단으로 도용해 400억 원이 넘는 고객 자금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벌인 결과 회사 인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등 내부 통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은 아시아신탁에 대한 징계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검사를 해봤더니 그런 잘못된 관리가 있더라. 그거에 대해서는 회사 관리지 라인 쪽에다가 책임을 물을 거고 열심히 부의해야 될 상황 정도 된다면 열심히 열리겠죠. 금감원은 이와는 별도로 아시아신탁 인수를 추진 중인 신한금융지주에도 내부 통제 방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한금융의 아시아신탁 인수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의 제출안을 본 뒤 인수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안 준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데요. 신한에서는 이제 내부 통제를 갖다 이제 개선시키려고 문제점 파악해하고 개선을 할 계획을 마련하겠죠. 한편 금감원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일이 업계에도 빈번했을 것으로 보고 부동산 신탁사 내부감사 담당자를 소집해 내부 통제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SBS CNBC 김상현입니다. 부동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는 이른바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도 큰데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전세값이 10%가량 떨어지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이 3만 2천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류정훈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경기도 평택의 전용 85제곱미터짜리 한 아파트의 전세값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2년 전보다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조선업 불황의 한복판인 거제 등 지방에선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줄 수가 없는 일명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전세 가격이 10% 내리면 집주인의 1.5%, 3만 2천 가구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집주인이 가진 예적금을 깨고 추가 대출을 받아도 못 돌려줄 수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예측입니다. 전세값이 20%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의 비율이 3.5%, 7만 가구를 넘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부족한 자금의 규모가 대부분 2천만 원 이하일 것이고 집주인의 재무 건전성을 고려하면 금융 시스템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전셋값이 이렇게 떨어지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산 갭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기대했던 시세 차익이 물거품이 되는 건 물론이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까지도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황인표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우선 갭 투자를 얼마나 하는 겁니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그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이제 3억 원 이상 집을 살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거를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집 살 때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이 전세 등 보증금을 승계받아서 집을 사겠다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살 건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갭 투자를 일단 볼 수가 있겠죠. 계산을 해봤더니 지난해 서울과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매매 16만 1,800여 건 가운데 이 절반이 넘는 8만 2천여 건이 갭 투자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1월에 약 60%로 최고점을 찍었다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5월 들어 급격히 꺾어서 이제 떨어졌죠. 서울 아파트 값이 이제 6월 들어 다시 오르면서 갭 투자 역시 다시 가파르게 올랐지만 이 대출 규제를 담은 9.13 대책이 나온 직후에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지역별로 보면 서울 주택 거래 13만 건 가운데 7만여 건 그러니까 53.8%가 이런 갭 투자였고 비율로 보면 성남, 분당이 67%로 가장 높았습니다.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 과천시의 경우에도 20%에서 30%대에 그쳤는데요. 이 갭 투자 비율이 가장 높았던 지난해 1월을 기준으로 보면 이 서울 같은 경우 성동구가 갭 투자 비율이 76.1%에 달했고 이어서 강남과 용산, 송파, 서초도 모두 70%를 넘어섰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 상구와 소위 마용성 등 대표적으로 집값이 크게 올랐던 그 지역들에서 이 갭 투자 역시 크게 몰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전세도 그렇게 많이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세입자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제 전세를 끝내고 보증금을 돌려달라 이렇게 할 때 되면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까? 지금 바로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못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값 20주 연속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서울에 이제 그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전세값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하락분을 갭 투자자들이 나중에 메워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당분간 완화될 조짐이 없고 빚을 내서 만약에 갭 투자에 나섰다면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오는데 이런 소식도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닐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 결국 세입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돈을 떼이지 않도록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앞서 보신 깡통 전세의 문제의 1차적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집주인이 그 보증금 반환 목적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이제 집주인이 이 돈을 받아서 다른 데 일단 쓸 수가 있고요. 또 무리한 대출을 막고 있는 정부의 방침과 어긋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주거가 목적이 아닌 이 시세 차익을 노린 갭 투자였던 만큼 이 갭 투자자들이 리스크도 함께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는 그런 의견도 나옵니다. 현실적인 대책으로는요. 정부 차원에서 전세금을 뗄 우려가 그런 큰 지역에 한해서 이 보증보험을 의무화하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세입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보험료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 3억 원인 아파트를 기준으로 1년간 보증보험료가 약 40만 원쯤 됩니다. 깡통 전세 문제에 책임이 없는 세입자가 어쩔 수 없이 이 불안한 마음에 내야 하는 돈이니만큼 이 기회에 의무화해서 좀 가입 대상을 많이 늘리고 이 보험료도 낮출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포장김치에 들어간 소금과 젓갈의 양이 제품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같은 브랜드라도 언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또 나트륨 함량이 크게 달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광현 기자, 김치마다 들어간 소금이 제각각이라고요? 네, 한국소비자시민 모임이 시중에 판매되는 포장 배추김치 15개 제품을 분석했는데 이 가운데 5개는 제조일에 따라 나트륨 함량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신세계 조선호텔김치와 종갓집, 농협, 노브랜드, 그리고 동원에서 만든 포장김치인데요. 신세계 조선호텔김치의 경우 100g당 나트륨이 적게는 380mg에서 많게는 553mg으로 최대 45%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브랜드별 나트륨 함량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비비고 배추김치의 경우 100g당 평균 나트륨 함량이 467mg인데 반해
아워홈 포기김치는 692mg으로 1.5배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네, 나트륨 과다 섭취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 기준은 있습니까? 나트륨 함량이 높은 6개 제품의 경우 하루 2끼만 먹어도 권장량의 30% 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한 끼 기준은 작은 접시 반 접시가량으로 약 50g 정도인데요. 소비자 시민 모임은 김치를 즐겨 찾거나 다른 짠 반찬과 먹는 경우 1일 나트륨 권장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김치 제품은 현행 규정상 성분 표시 의무가 없어 이번 조사 대상 제품 중에서도 단 2개만 성분 표시가 돼 있었는데요. 소비자 시민 모임은 김치류 제품도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식약처에 표시 대상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모든 제품에서 균이나 중금속, 보존료 등 위생이나 안전성 관련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70%가량에게 매달 최대 25만 원씩을 지급하는 생계수단 성격의 연금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다음 달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연금을 5만 원 올리기로 하면서 관련 규정 정비에도 나섰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현재 월 25만 원인 연금 최고 지급액이 다음 달 25일부터 3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요. 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하위 20%인 약 150만 명이 그 대상인데요. 복지부는 노인 가구의 소득 분배 지표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을 고려해 기초연금의 인상 시기를 앞당긴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지난 2017년 4분기에서 지난해 4분기 사이 소득 상위 40%인 4분위와 5분위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4세 늘었지만 하위 20%인 1분위는 그보다 훨씬 빠른 11.7세 늘었습니다. 소득이 낮은 노인은 훨씬 많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정부는 이를 위해 65세 이상 중 소득과 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는 또 연금을 깎는다는데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네, 저소득자 선정 기준에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하위 20% 수급자가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는데 그 돈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30만 원을 못 받는 노인의 소득을 뛰어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입니다. 이 때문에 하위 20% 전체가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올려받는 건 아니고 하위 20% 중에서도 형편이 그나마 나은 가구는 지금처럼 25만 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정부는 기초연금 월 30만 원 지급 대상을 내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늘리고 오는 2021년에는 현행 기준인 70%까지 소득 기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1년 전보다 40% 가깝게 줄어든 4만 3천여 건에 그쳤습니다. 특히 서울은 4,500여 건을 소폭 웃돌아 1년 전 거래량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반면 전월세 거래량은 14%가량 늘어난 18만 7천여 건으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다음 달 국제선 항공권 유류 할증료가 오릅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제선 항공권의 이동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 할증료는 다음 달 발권 기준 편도 최고 34,800원에서 61,2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이 한꺼번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하려고 하는데 위원장이 그대로 있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사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로운 공익위원들이 선임될 때까지는 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라 IP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점차 흐려져 늦은 오후부터 서쪽 지방에서 시작돼 저녁에는 전국 대부분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면서 양은 30에서 60mm가 되겠고요. 제주 산간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120mm 이상 폭우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미리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리지만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7도에서 한낮엔 15도가 예상되고요. 다만 미세먼지 농도는 서쪽 지방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종일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마스크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수도권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면서 그 밖의 전국은 맑은 모습입니다. 내일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오늘보다 오르면서 서울이 7도가 되겠고요. 낮 동안 서울 15도, 대전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건조특보가 계속되면서 비가 내리기 전까지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강릉 19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광주 19도, 전주, 대구 20도로 추위는 없겠습니다. 모레 비가 그치고 나면 점차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겠는데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평년 수준을 밑돌면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깊이 있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